김상용 회원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민법을 전공하셨습니다. 2006년에 독일 훔볼트 학술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법과 기독교 성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에 정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경력이나 연구 업적은 이 자료집 뒷부분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회원님의 발표 주제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민사법의 대응과 과제입니다. 김상용 회원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표하신 네 분의 귀한 선생님들의 발표를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양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떻게 압축해서 잘 발표를 할 수 있느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앞서 발표하신 네 분의 선생님께 정말 존경과 큰 감명을 느꼈음을 이 자리에서 표하고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습니다. 이 목차를 대충 적었는데 저의 발표의 주요 내용은요, 민사법의 대응 경과와 내용 이 5가지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민사법의 대응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자 생각했느냐 하면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발전의 법칙으로서 도전과 응전의 이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이런 도전에 민사법이 어떻게 소위 응전을 해서 민사법이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 과거의 변화에 비추어서 앞으로 도래할 사회와 또 앞으로 어떠한 법제 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주 근시안적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민사법의 구성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민법이다 하면 민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이다 하면은 요 민법전을 중심으로 한 민법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저희 발표는 민사특별법, 민사판례, 민사법 이론, 민사권리구제제도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이걸 모두 다 민사법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논문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사법은 현재 어떤 사상적 기초 위에서 소위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미래 사회에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겠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사법은 근대 서양의 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상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사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법제이고, 다음에 시장경제,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민사법이 우리의 민사법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 발표 논문은 시대적 범위는 민법 시행된 게 1960년입니다. 그래서 민법 196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때 민사법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 왔습니다. 정동윤 선생님께서 소위 한국 사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발표하실 때 민법 분야도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은 중복되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1960년대 이전에는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위 세계화, 국제화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도의 지능정보사회, 소위
AI 시대로 그렇게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공동체적인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아주 극히 발달한 그러한 소위 사회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가족관계 이완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특징은 우리가 소위 경제에 있어서 압축적 성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저는 법에 있어서도 압축적인 사회 변화가 우리 사회는 60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서양이 수백 년 걸려서 이룩한 것을 압축적으로 이룩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압축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민사법이 그것을 소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다가 보니까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참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민사법이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과연 적절히 기능했는가 대처했는가에 관해서 아까 민법전이라는 그 민법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재산법은 그러하다 그렇게 평가되고, 그러나 특별법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선방은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법의 개정은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민법전 개정보다는 민사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특히 재산법이 그러하고 가족법편은 가족법을 많이 여러 차례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요 민법 중 가족법편은 살아있는 민법으로 그런 기능했고, 저희 재산법은 죽음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해도 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은 우리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의 원리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고 기초를 닦고 있는데 영미법이 그동안에 압축적으로 개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위 집단소송 같은 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영미법에서 들어온 그런, 우리는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 그런 느낌을 법에서도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의 법원칙에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왔느냐에 관해서 우리 정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항요건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원칙으로 바뀌어나고, 가족법은 민법 개정으로, 재산법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사회 변화에 대처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많이 집적돼서 소위 실정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특히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법이 제대로 대처해서 법은 사회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법 분야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민사 권리 구제 제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한 각종 특별조정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제도도 언론중재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소송, 집단조정, 단체소송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영미법에서 미국에서 발달한 그런 소송제도고, 단체소송은 독일에서 발달한 그런 소송인데 우리는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특별법에서 많이 인정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언론기관에 대해서 소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려는 입법 가지고 다투듯이 이 영미법에서 발달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변화의 과정과 그 좀 세부적인 민법의 변화를 보면은 농업사회에서 소위 도시화 산업사회를 거쳐 국제화 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고 고도지능사회로 발전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사법 중에, 그 중에 민법 중에 재산법은 어떻게 소위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해왔느냐 보면은 1984년에 재산법의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여기 구분지상권의 입법입니다.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하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를 구분층으로 만들어서 층층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분지상권을 입법한 게 1984년도 민법율법 개정의 중요한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2004년에 재산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서 5년간 연구하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소위 정부 주도로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은 국회에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심의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민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소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국회의원의 회기가 만료되면은 자동 폐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심의하기 힘드는 그런 모르는 안은 붙들고 있다가 회기 만료되면 자동 시키는 그런 소위 조치를 취하는데 대표적으로 물론 2004년도 민법 개정안에 다툼이 많았지만은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민법 일부 전부 개정안을 또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시작해서 역시 5년 걸려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때 개정 방법은 지난번 2004년과는 달리 전부 개정안에서 부분법 개정안으로 그렇게 개정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재산법 전부를 일괄해서 개정할 것은 아니라 순차적으로 부분 개정하기로 그렇게 입법 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2004년 민법 개정안이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에 2011년에 이미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를 했고 성년 후견 제도를 입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니까 소위 정신은 맑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성년 후견 제도를 입법합니다. 원래 후견에는 두 가지가 소위 미성년 후견이 있고 성년 후견이 있는데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부모님이 당연히 후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면 이제 친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 성년이지만은 19세를 넘었지만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고 자기 신상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렇게 다양화해 가지고 소위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대처를 했습니다. 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는 여행 계약을 민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여행 주최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랬습니다. 그 밖에 민법 개정안은 2016년에 국회 회기 만료로 전부 폐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이후에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2016년에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이 민법 개정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로 인해서 민법에 대한 기본 사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현 정부의 그런 소위 민법에 대한 사상이 과거 정부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민법 개정 이런 추진이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7년에 민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서 민법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본식 용어가 많다 이래가지고 그걸 고쳐라 이렇게 저희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저희 이렇게 민법 용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역시 작년에 국회의원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재산법은 개정이 아주 소위 느리고 아주 부분적이라서 소위 민법전 속에 있는 소위 재산법 규정은 소위 사법이다. 법전 속에 있는 규정이지 실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중에 가족법은 자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가족법이 빈번하게 개정된 이유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적 가족법 학자들의 법이론을 많이 소위 가족법 개정에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가족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힘이 돼 가지고 1977년에 개정하고 소위 그 다음에 2005년에 대개정을 하고 1996년에 이렇게 세 차례 아주 대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1977년의 개정은 그동안의 유교의 바탕을 둔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제도를 소위 평등하게 소위 유교의 그런 소위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대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혼인에 의한 성년이제. 과거에는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위 부모의 친권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해서 친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류분 제도라든지 귀속 불명 재산의 부부 공유 추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유림의 반대로 저희 진보적인 그런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은 제대로 충분히 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성동본 간에는 혼인을 할 수가 없도록 과거에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법에서도 소위 한시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세 차례 걸쳐 가지고 동성동본 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소위 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대개정은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개정인데 특히 여기에 호주 상속 제도를 호주 승계 제도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호주 승계 제도도 이제 없어지게 되지만은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법정 상속법을 균등하게 하고, 특히 여기에 이혼한 부부의 재산 분할 청구권, 요즘 재산 분할 청구권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90년에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내 형성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분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여분 제도를 이때 입법했습니다. 2005년에도 대개정을 해서 이제 이때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자녀를 따르도록 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게 해도 괜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동성동본 근친혼에서 동성동본 소위 근친혼 금지로 동성동본 간에 혼인을 못하게 했는데 소위 근친 간에만 금지하는 방법을 해서 동성동본 간에도 혼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친양자 제도라는 것은 소위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양이라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실제 혼인 중에 자녀로 그렇게 저희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친양자 제도라. 그런데 이때도 입법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가족법 개정의 과정을 보면 거의 매년 한 차례씩 개정을 해서 정말 가족법은 살아있는 그러한 민법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민법에 관한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 다음 민사특별법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주거 형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공장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내 변칙적인 거래,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 8월 8일 소위 88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그런 이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강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988년에 오게 되면은 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합니다. 그것이 토지공개념 3대 입법이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세 개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 상환제에 관한 법률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소위 부담금을 좀 낮추어서 현재까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그 실현 방법으로서 제일 그 강하게 처음 나타난 것이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 건물에 대해서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제도로, 허가 제도로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신고 제도 1978년에 입법됐는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 신고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임차권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소위 신고제가 확대됐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 변칙적인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변칙적인 토지 투기 거래는 횡행해서 사회 문제로 됐습니다. 변칙적인 토지 거래의 대표적인 방법이 요 중간생약 등기, 명의신탁 등기 원인의 허위기재 이러한 제도들인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소위 중간생약 등기라는 것은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등기는 요 A에게서 C에게로 바로 등기하는 이거 중간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있는 등기를 중간생약 등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런 방법에 의해서 B의 등기를 안 하게 되니까 소위 양도 차익을 사유화할 수 있고 취득세, 등록세 다 소위 안 물 수 있는, 포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부동산 거래 방법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만 이렇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 그러니까 등기는 B 명의로 이렇게 등기해 놓고 소유권 행사는 요 A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을 만들어서 A의 그 토지를 법인 명의로 해 놓고 소위 A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투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약 명의 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 중에 중간생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A가 매도인이고 요 B는 매수인입니다. 요 매수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C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B가 사지만은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C가 등기부상 명의자이지만은 B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것도 보통 개인들이 저희 투기하는 방법으로 이걸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기업이 있는 경우에 기업이 임직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은 요 매도인한테 가서 자기가 매수인이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요 명의 수탁자에게로 곧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약명의신탁이라 그렇게 하고 과거에 저희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관해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건 안 된다, 금지한다. 소위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요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이렇게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법을 실효성 없도록 판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C가 이제 A로부터 땅을 산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사놓은 땅을 나에게 되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땅은 되돌려줄 수는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요 금액만큼 돈 준 것만큼은 부당이득이라 해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실명법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명의신탁자는 땅은 못 받아도 못 찾아도 돈으로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쁜 하나의 방법은 이 저희 중간생약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잘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참 잘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A와 B 사이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이 B, C 사이고 요 매도인이 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무효로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여기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인데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A와 B 사이에 요 두 개의 요 명의신탁 약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지만은 요 매매 계약은 요 유효하지 않느냐. 그리고 A와 C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니까 등기는 C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A의 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 대법원은 요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 요 명의수탁자에 갖고 있는 여기 무효이니까 요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당이득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요 B는 A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저희 소유권 이전 등기 반환 청구권을 요 채권자이니까 요 매매계약위원회 채권자 대위권에서 A명, C의 명의에서 A 명의로 돌리고 B가 A로부터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무효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 대법원이 현재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거래에 관한 하나는 나는 대법원은 참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와 산업화에 의해서 주거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가 소위 고층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구조상, 이용상이 독립된 부분 건물이 다수 결합된 이런 건물인데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그러한 부분 건물을 여기 구분 소유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구분 소유권이. 요거는 건물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등기할 수 있도록 소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 소위 주거 자가 소유자가 아닌 주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까 정동영 선생님이 발표했듯이 이렇게 많은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특히 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회를 평안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또 만들어서 상가 건물에 관해서도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인정되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의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여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 건물 분쟁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 절차에 의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거권에 관해서 우리가 입법이나 우리 대법원 판례나 보면은 이 주택을 하나의 재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문제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소위 정상적인 규모 하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오로지 재산의 수단으로만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만 소위 보고 있다는 시각이 잘못됐다. 우리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침해에 관해서 지금의 환경은 인류의 그런 소위 생존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데 주로 환경 침해에 관해서는 공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에서는 소위 환경이 침해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민법상의 과실 책임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1977년에 손해 중에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누어서 소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이런 인적 침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으로 하더라고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과실 책임을 해서 이원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하지 못해서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서 소위 인적손정, 물적손해 모두 다 무과실 책임으로 그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소위 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환경 분쟁을 조정, 알선, 재정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서 민사법에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를 보면은
우리는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96년에 OECD에 가입을 하고 97년에 외환위기 개장. 이거는 소위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대처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또 한 번 소위 세계화의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말합니다. 이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일어나는 민사특별법의 대응을 보면 외환 집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 개인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 대환법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07년에 다시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것은 돈을 꾸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저당인데 이 저당권과 그 피담보 채권을 합해서 소위 상품화해서 전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건 그때 IBRD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주택금융공사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에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한 국제연합 협약, 이거는 다자간 조약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통일 매매 조약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은 실권에 의해서만 담보화할 수 있는데 등기에 의해서 담보화할 수 있도록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2010년, 15년이죠. 10년, 소위 법률의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한 대량 소비 사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량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들에는 저희 보통거래 약관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일반화한다든지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한다든지 전자거래를 또 일반화한다든지 외국 상품을 아주 다양하고 고급 외국 상품을 수입해서 소위 직구라는 것에 의해서 소위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사태. 이런 대량 소비 시대에는 소비자 보호가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도 임의 철회권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매매 계약을 하고 7일 이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관도 소위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했다. 지금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소비자보호법도 이제 소비자기본법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분쟁에 관해서는 분쟁제도도 있고 소위 소비자 집단분쟁제도라는 것도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 소송도 허용하도록 그렇게 소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소위 보통거래 약관이 무엇이냐 것은 정동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이 보통거래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그 계약 내용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계약 내용 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거래 약관은 이런 부당약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그런 약관이 그걸 우리는 부당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당약관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통제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법이 아닌 추상적 규범 통제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이 부당약관이 구체적 소송사건의 전제가 됐을 때만 부당약관을 통제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소위 구체적 소송사건에 관계없이 소위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소위 부당약관이냐 아니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당약관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요 공정거래원의 공정거래중재조정원의 약관 심사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관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원 등등의 저희 단체 소송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위 돈을 꾼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저기 담보를 제공한 소위 담보권 설정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담보제도에는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가 있는데 요 담보제도에는 저당권, 이 정상적인 담보 방법인데 변칙적인 담보에 의해서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등기라든지 양도담보에 의해서 그런 소위 폭리를 취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는 소위 연대보증이 일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소위 보증이라는 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연대보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물론 이 근저당에 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법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고 또 2015년은 민법의 보증편에서 소위 보증인 보호를 위한 내용을 민법에서 또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특별법과 민법이 서로 상충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왜냐하면 특히 이게 소위 극단적인 포괄 근저당 여기 이제 담보를 통해서 악용될 수 있는 오용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담보 방법인데 이것을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오용되고 남용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제도들을 많이 입법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한 법 이론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 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의사의 책임을 의료과의 그런 입증 책임을 저희 의사에게 전환시키는 그런 법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책임을 자꾸 물으니까 의사들이 이제 저희 반작용을 일으켜서 저희 법원에 가지 말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라는 것을 설립하도록 해서 이 중재원에서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인데 심판받는 것보다 그냥 이거는 의사에 의한 의사의 그러한 저희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결함제조물부도 소비자법입니다. 저희 물건이 만들어지고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전 유통이 된 경우에 이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만들 때부터 여기 결함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는 우리가 지금 옥시 사건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과거의 법리에 의하면은 제조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이 제조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 결함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물건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에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결함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개발도상이라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이라는 결함은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고 과학이 더 발달해 봐야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결함입니다. 이걸 소위 제조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은 면책되도록 그렇게 면책상으로 요 소위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 요 손해배상 책임자는 제조자, 생산자, 설계자, 수입업자, 상품의 표시를 제대로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해서 여행계약을 입법했다는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여행 주최자에게 소위 하자 있는 흠 있는 여행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플랫폼 경제라는 게 출현을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니까 공유경제라든지 데이터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라는 게 출현합니다. 이 플랫폼 경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시장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민법 이론에 의하면은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고 독립사업자로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가 안에서 사법적인 어떤 법원리에 의한 규제보다는 공법적 규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현에 따른 법이론 문제입니다. 이때 이 자율자동차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누구를 보험자로 할 건가,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개인주의하고 아동들이 조속하고 고령화 사회를 하니까 이런 변화, 소위 호족부를 없애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동이 조속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미성년 연령이 19세입니다. 근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입니다. 미성년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미성년을 18세로 낮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 이런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의해서 아까 성연 후견 제도를 입법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 일용 근로자가 가동연, 일할 수 있는 연한을 과거에는 판례가 60세로 그렇게 봤는데 지금 65세로 그렇게 상향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로 인한 개인정보, 인격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소위 지식정보, SNS 등등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이때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소위 법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민사법과 관련해서 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등으로 인한 저희 개인의 보호입니다. 그를 위해서 인격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인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는 원상회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제도를 우리 민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저희 인격권 침해자에게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사죄 광고를 신문에다 과거에는 냈는데 지금 현재는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등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소위 언론중재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반론보도 청구 관련된 정적보도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중재의 방법으로 피해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지금 현재 아직 입법은 안 됐지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이 증대하고 외국 근로자 난민이 증대하니까 민사법도 거기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북한에 저희 배우자를 두고 남한에 와서 재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 남한에서는 중혼을 하면은 취소혼이 되는데, 이렇게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같이 살 수도 없으니까 요 탈북자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중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그 다음에 남한에서 북한의 상속인을 두고 남한에 와서 돈을 많이 버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을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저희 상속 재산을 반출해 줘야 되는데, 상속 재산은 어디에 살든지 일시 전액 반출이 할 수 있도록 돼요. 만약 북한에 일시 전액 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에게 그 돈이 그대로 다 귀속되지 못하는 그 염려가 돼서 전액 반출을 금지하고 수시 반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수시로 저 생활비 정도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가 증격하고 난민이 이렇게 증대하기 때문에 저희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특별법에 의한 이런 소위 사회변화에 대응을 봤는데 판례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느냐에 관해서 보면 판례가 좋은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거래 관련된 판례만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이 될는지 몰라도 저희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하지는 않지만 방조한 잘못이 있다. 나는 그렇게 이런 법리들 아까 명의신탁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특별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소위 유효하다는 말이죠. 근데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사망하면 그 자녀가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소위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취직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책 배주자는 본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자관계의 판단에서 소위 혼인 중에 있는 자가 소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제3의 남자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누구의 아들로 볼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소위 제3자의 아들이 아니라 소위 부부관계에 있는 그 소위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계로 소위 자녀를 자로 추정하다. 이거는 저희 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뭐 좋은 판결도 많지만은 특히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와 관련해서는 소위 잘못된 판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 거래 관해서는 정말 잡히지 않는 그런 사회 부조리 현상의 하나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 또는 불합치 결정을 소위 민사법에 관련된 규정이 했는데 주로 가족법에 편성되어 있고 재산법 분야에는 여기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죄광고를 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최장기간을 20년으로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년 제한 규정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임대차의 기간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민사법의 이론이 사회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저희 민사법의 이론하는 것은 민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는 그런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변화에 대한 민사법의 대응에 옳은 의견도 많지만 제가 보건대는 저희 민법의 대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반하는 법이론들을 학자들이 제공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거다. 중간생략 등의 유해성 인정이나免신탁의 유해성 인정이라든지 요즘에는 저희 등기를 할 때는 매매인지 증여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안 밝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게 두리뭉실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재산에 관련돼서는 대법원이 정말 사회를 좀 잘못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포괄 근저 등을 인정하는 법이론을 우리 학자들이 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담보제도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4년 민법 개정에는 포괄 근저 등을 금지했는데 저희 2014년 개정안에는 이걸 극단적인 포괄 근저 유효성을 인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북 주민 사이의 이 민사법 관계는 이론을 정치하게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들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민사법을 통해서 사회가 정의롭고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런 저희 사회적 사상이 좀 약하다, 좀 얇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권리구제제도 아주 다양해서 이와 같이 민사조정, 민사소송제도 이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민사특별조정제도도 이렇게 많습니다. 중재제도, 반론보도, 소액심판 사건 3천만 원 이하의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소액사건 심판을 아주 간결하게 저희 종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법권의 직권에 의해서 배상명령,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 소위 민사상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집단조정제도,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꾸 넓게 인정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민사법 대응의 평가를 보면 제대로 민사법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왔느냐? 재산법은 민사특별법이 대응을 해왔고, 가족법은 민법이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민사법에 충실하지 못한, 법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법 운영을 해왔다. 민법의 현대화, 세계화가 되고 소위 국제화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민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 공법을 너무 많이 적용하는 그러한 소위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국민사법 장래는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내용은 저희 논문에 좀 밝혀두었습니다. 민법을 좀 현대화하자, 추금법을 좀 살려자 하는 그런 뜻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법입니다. 개인의 권리 중심,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이 법이 되기 때문에 공동선, 공동체주의 그런 사상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원칙에 충실한 민사법의 운용, 그 다음에 좀 자연법적인, 제정만 하면, 이게 특별법은 제정만 하면 법이다, 이런 사고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위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식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치에 맞는 법, 사리에 맞는 민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이상으로 하는 그런 좀 긴 안목으로 우리 민사법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김상용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방대한 논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해야 될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천수 교수님은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이시고, 그동안 의료법, 특히 태아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토론문으로 수록한 것에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읽고 중간에 단락들은 요약해서 또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단락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맡게 되어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도전에 한국 민사법이 대응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한국 민사법의 변천을 분석하셨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반대로 법률의 변화에서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말도 가능하겠습니다. 발표문은 우리 민사법이나 관련 이론 또는 판결들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김상현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이 위험사회일 것이라고 진단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김상현 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에서 찾고자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반영된 공동체주의적 민사법 그리고 관련 법이론의 형성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발표문의 귀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현 교수님께서 매우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시고 내리신 처방에 대해서 토론자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민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해왔던 법규범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복 시대와 양복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앞시대는 한복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관습 내지 우리의 사회 통념에 입각한 그런 조리에 입각한 그런 규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부터 약 45 내지 50년간 일제강점기에 드디어 우리 몸에 입어보지 못한 양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러한 이후 45년간의 그런 양복의 제1시기 그리고 해방 후 60년 민법 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60년까지 약 15년간의 제2시기 이때는 이젠 남이 입혀준 양복을 벗어버리고 새 양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양복이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것 없습니다. 앞 시기에 입혀졌던 비슷한 색깔과 모양과 크기의 양복을 입게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똑같진 않고 여러 개의 변화가 있었고요. 당시 우리의 선배 법조 내지 법률 법학자들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는 한복시대의 우리의 법감정, 한복시대의 우리의 법의식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산 그런 양복을 이제 입기 시작한 것이 1960년부터 약 2000년까지의 제3시기라고 분류했습니다. 결국은 남에 의해서 입혀진 양복을 저희 몸이 적응해 가는 또 그 옷이 저희 몸에 맞게 좀 헐어가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적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관련된 방대한 법령 그리고 관련 판결과 그 이론들에 대해서 매우 정치하게 발표문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쭉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을 설정한 이유는요. 2000년 전후에서 드디어 우리 몸에 좀 더 맞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옷으로 고쳐가자라는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그 시기에는 사실은 여기도 와 계시지만 바제도 교수님이 계신 그 독일 등 유럽 쪽에서도 소위 현대화, 민법의 현대화라는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런 세계적 조류를 저희도 사실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 한국민사법학회가 법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민법 제3편의 전면 개정 작업입니다. 가족법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던 여러 조항들을 개별 조항들을 고쳐왔습니다만은 민법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의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입법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법무부의 기획 그리고 위탁 그리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의 전폭적 지원하에 한국민사법학회가 드디어 2004년 그리고 2014년 개정 시안을 두 차례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입법화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되살리거나 또는 고쳐서 다시 입법화에 성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2000년 이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시기 구분을 저는 그래서 막 쉽게 표현하면 한복시대, 양복시대, 양복시대에서 타율적 근대민법, 유럽 내지 서구의 근대민법의 타율적 도입 시기, 그 다음에 자율적 설정 시기, 그리고 자율적 적응 시기, 그리고 현대화 시기, 뭐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거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단락을 잇는 것으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사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넷째 시기는 미래를 향해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민사법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 부합하는 민사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래의 관념, 권위, 체제가 해체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민사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등 정보사회 인프라를 기초로 한 다양한 형태의 방식과 그러한 거래 및 권리공시 방법,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규율하는 제도의 신설 또한 민사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손해 귀속의 분쟁을 규율하는 민사법의 기본 틀을 다시 생각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손해 전가에서 손해 분담으로 옮겨지는 손해 귀속 개념의 변화는 여전히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피해를 공동체가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의 손해의 사회적 분산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예외적 접근이 아니고 민사 책임의 기본 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실 책임을 단독 원칙으로 하고 위험 책임을 그 부수적 예외로 보는 손해 귀속 체계를 이론적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제 이원적 시스템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실 책임과 위험 책임이 병존하는 개인 책임, 아울러 이런 병존적 구조의 개인 책임이 사회 책임과 다시 병존하는 그런 이원적 시스템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층적 단일 원칙과 예외의 구조라는 현행 손해 귀속 체계를 중층적 병존적 구조의 이원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가 김상영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바 사람과 정의가 반영된 공동체주의적 민사법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의 감염 책임과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던형 불법행위 책임의 규율에도 적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정된 시간이 좀 초과했기 때문에 바로 김상영 교수님 발표하신 김상영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한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끝냈으면 싶습니다. 우리 김철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이 소위 양복을 서양 사람들이 입던 양복을 우리가 좀 짜집기 해서 입고 이제 우리 몸에 좀 맞춰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민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강제한다고 해서 실천되어 나가요. 부동산 투기에 관련되는 거 얼마나 강제했습니까? 그런데 강제하면 강제할수록 더 소위 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위 양복을 우리 몸에 맞춰 입는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법의 생활화, 의식화, 법의식화가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네 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우리는 왜 다른 나라 같이 좋은 민법을 못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제도도 많이 만들고 잘 바꾸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는 법을 통해서 편안하지 못하냐, 특히 민사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2030 세대들이 부동산 때문에 이 사회에 진출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철학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우리 더 민법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부를 좀 심층적으로 정말 사상이 있는 그런 법학을 해야 되는데 논리 추구만을 해온 그런 법학이 너무 강하지 않았던가, 그런 반성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 발표하신 네 분 선생님의 그 귀한 발표를 듣고는 사실 저희 이렇게 비대면으로 국제회의를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분 선생님이 너무 좋은 발표를 해줘서 결과는 참 너무나 좋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나중에 국제회의에 참가기를 쓸 때는 이런 내용 좀 써서 널리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 토론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좌장을 맡으신 정동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바지대우 교수님, 김상용 의원님, 토론해주신 권호승 의원님, 권영준 교수님, 김천수 님께서는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인문사회과학부 제4분과 정동윤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사회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안과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기 기대합니다. 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은 우선 아까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권영준 교수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토론이나 질의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크라우스 교수님 지금 연결돼 있나요? 저기 크라우스 교수님 연결돼 있어요? Into the microphone. I'm not sure what. 예, please go on. Go ahead.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권영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크라우스 교수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권영준 교수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받은 내용들의 그런 질문이 있죠. 권 교수님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Okay. 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이 미국 계약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 대답을 여러 부분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자율성과 그리고 자율성의 계약법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퍼튼을 그리고 소셜 팩트를 구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과 퍼터널리즘이라고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에 사람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주죠. 퍼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견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성인에게 후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누가 인생을 더 잘 운영을 하냐, 아니면 와 반대의 경우의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뭐 계약법을 중에서는 존중을 더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더 보호하자 하는 것이죠. 계약법은 개인이 뭐 다다수를 차고 그 하면은 그 공정하게 남들과 살아갈 수 있다. 그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웰페어를 자신이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강의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그 형평성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것이 좀 후견적인 그런 법리 적인 측면에서 좀 후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해서 뭐 합의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일부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그 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약적인 측면에서 그 형평성이 뭐 이런 후견적인 그 법리가 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법 그 당사자들이 그 뭐 이제 변호사를 대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형평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후견적인 원리는 그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후견적인 그 구분 안에 있어 미국 법에서 그 미국 계약법에서 당사자들이 그들이 이거 공정하게 그 합의를 했을 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리갈리티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계약의 내용이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불법적인 행을 어떤 불법하는 것이 못하고 그리고 또 비암시성이라는 그런 계약이라고 것이 있었어.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그 입장을 그런 투여하는 거라든지 부과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법에서 자율성은 그 사회적인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도로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그 계약을 그 체결의 자유를 그러면서 약간 제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계약법은 그 계약자들 그 체결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이 알고 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계약법의 그 잘못되게 그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은 권위적이고 그 미국 그 법전에 보면은 뭐 그 체결의 그 어떤 자유라든지 그리고 또 판사가 개입을 해서 계약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가 도래하면서 하지만 이런 형법이 그 좀 오해 소지도 있고 사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적인 요소가 지금까지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자들이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상업자들의 그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섭권과 관련해서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공등한 평등한 그 권리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뭐 강제화하지 않고 그 자발적으로 뭐 그 거짓을 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독립적인 교섭권이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미국 법은 체계적으로 그 정교한 그 상호 당사자 간의 체결과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잘 아는 그 상호자의 그 계약을 구분합니다. 이 두 개의 계약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 이런 그 교섭권이라든지 그것이 그 소비자들 계약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적으로 그리고 커먼 로우로도 개입을 해서 그 상업 당사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모르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소비자 계약에서 보일러 뭐 그냥 받아들이지 말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법률 학계에서는 계약이 어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 입장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 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그 삼성의 그 핸드폰을 사면은 거기에 워런티 피리드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 이런 좀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원은 최근에 이것을 일부는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또 찬성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법원에 있습니다. 자유법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계약의 체결의 자유를 존중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 계약법에서 근데 이런 조건에 예외적으로 좀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 교수님에서 그래서 강제적인 계약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계약법에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긴 한데 이런 교섭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거짓하지 않고 또 사기를 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체결을 하고 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장기 계약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합의를 하더라도 맥리라고 하는 학자와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는 제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리고 장기 계약에 관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장기적인 계약을 할 때 가격이라든지 물량 같은 경우를 명시하지 않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무한정적이고 그리고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유니콜 코드가 나왔고요.
장기적인 면에서 오픈 더 계약이 나왔고 이것이 집행 가능하더라고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성의성실로 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논의하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긴 한데요. 신이 성실로 한 체는 그러면은 의도가 제 생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체결되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래서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협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물량에 합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에 오케이 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조건에 위배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계약한 당사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리고 여러 가지 엑스큐즈 그리고 착오의 구실의 원리라든지 좌절의 덕트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법의 논문을 보시면은 이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기업들 간의 그런 계약뿐만 아니라 그렇지만은 소비자가 된 관계 계약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서 특히 임대 계약 의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된다는 전제에 따라서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기업 몰수가 되든지 아니면 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업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서로 비용을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면제되든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상대적인 그래서 계약하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할 때 계약법에서 연방 정부라든지 적어도 그러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전세 주인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유지하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냥 대답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크라우스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권호승 교수님께서 바제도 교수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진 교수님이 크라우스 교수한테 한 질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결국은 계약 자유와 계약 공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까 김상원 교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계약 자유와 계약 공정의 관계는 미국이 비교적 계약 자유 쪽을 더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쪽은 계약 공정을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양자를 균형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약관 규제법 같은 데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지더 교수에게 계약 자유와 계약 공정의 관계를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이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Yes. A German scholar, a comparative law scholar, once compared the relationship of Anglo-American contract law 우리가 영미법과 그리고 EU의 어떠한 계약법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것은 폭스바겐과 롤스로이스의 관계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비용을 또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소송 아니면 영국의 소송에서 우리가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많은 그 재원이 필요가 한데요. 어떠한 보험이나 재보험이나 아니면 뱅킹 산업에서 이러한 기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기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미국 법에서의 이러한 비용의 원칙은 뭔가 큰 스테이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인데요. 우리가 사실상 판례법, 독일의 판례법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연방 그 법원 차원에서 어떤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계약법과 영국의 계약법,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의 계약법은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어떤 공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아무래도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차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본적인 구분, 어떠한 공정이나 자유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구분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독일의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EU 역시 EU의 계약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EU와 미국과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계약법은 우리가 듣기로 어떠한 그 주법을 다시 한번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 로스쿨들에서는 이것을 이제 영미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영미법의 그 초는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아니면 뉴욕주의 법이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업 대 기업 계약이 있고요. 자, 이러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원국이 완전히 회원국의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이러한 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법을 봤을 때, 소비자 계약을 봤을 때 사실상 소비자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그 입법 과정 자체부터 EU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기업 대 기업 계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간의 계약은 한 국가의 지배를 받지만, 한 국가만의 지배를 받지만 소비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EU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요. 다른 절차적인 어떠한 환경이나 아니면 헌법적인 환경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로어에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하신 분 거수 좀 해주십시오. 응? 응? 아, 그래요? 아, 여기는 그래요. 그러면은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 지금 계신가요? 연결돼 있나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시죠. 오케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역시 자꾸만 많이 인정하려고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바제도 교수님께는 EU 구성국가 내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채택한 나라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크라우스 교수님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적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인정되지만은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또 이걸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Would you like Professor Bastow to go first or me? 이제 바세더 교수님 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Okay. As far a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EU의 회원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 단위 회원 국가는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국제법에 있어서 자,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에 어떤 다른 국가의 법에 대해서 리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브렉시트 전에 자, 이러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비슷한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자, 대륙 국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고정률의 어떠한 손해배상은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적결산권을 침해한다던가, 자,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그 손해배상의 규모를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판례법에 따르면 다양한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해배상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라우스 교수님, 그리고 퓨니티브 데미지에 관한 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는 미국 계약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법원에서도 이거를 판결을 하지 않고요. 침해 위반했을 경우에도요. 계약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compensatory damage를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비용 그 보상만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 당사자들은 그 확정적인 손해배상을 계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자가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그 확정적인 손해배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 경우로도 그리고 심지어는 경우에는 근데 보통 그 보상으로만은 그 손해배상으로만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을 그 판결을 이렇게 강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확정적인 손해배상을 강제화할 수 있는데요. 뭐 해지 뭐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적으로 이것이 확정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진 하지만 번외로 이게 어떤 징벌적인 성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적인 대답을 드리자면은 계약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지만 기업 간의 그 계약에는 그래서 어떤 징벌적인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이것이 집행 가능하다,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 플로어에서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지 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학술원 인문사회부 4분과 최병조입니다. 전체적인 제 인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제도 교수님하고 김상용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민법전을 바탕으로 한 그 위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에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불만족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만족스러운 점도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실무에 있거나 연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비판적인 점이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말하자면 전체 인류 차원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잘 대응해 왔다. 왜냐면 17세기에 이제 그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때 그 법전화된 민법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에 민법전 만들 당시에 그 마지막 오늘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단순한 사회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법전의 그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지금 우리가 구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그것이 이제 EU 차원에서 다이렉티브든 레귤레이션이든 또 우리는 뭐 다양한 특별법이든 그 대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판례 같은 경우 좀 불만스러운 판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그 각 나라가 지금까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데 그 법이 다 뒷받침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에 와서 문제는 오히려 그 법전화된 코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 법 형식입니다. 그 어떤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건 그 사실은 불가능한 이념을 거기다 담은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유와 공정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와 공정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 이유가 가령 그 법전 코디피케이션이 됐을 때 그것이 기본적인 자유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는 이제 공정 모델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제 김상용 선생님께서 공동체주의 말씀도 하시고 사랑의 법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결국은 예전에 법전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어떤 입법 모델, 코디피케이션과 같은 거대한 입법 모델에 해당하는 새로운 입법 모델을 우리가 과연 추구할 것이냐,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이념하에서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이제 그 크라우저 선생님의 그 강연에 나오듯이 필로소피, 그 로 문화에 대한 필로소피가 들어간 좀 더 좀 심층적인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김상문 선생님께는 그런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상당히 그 어떤 지향점으로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 베이스로 놓고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이 공동체주의고 어떤 공동체주의가 민법하고 조화롭게 앞으로 올 시대를 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요소로서 이렇게 포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역시 민법전에 경도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체주의가 도대체 뭐냐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사랑의 법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현이 법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는데 생각이 미치면은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이 실질적인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또 그 자유 쪽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제도 교수님께는 그 제가 잘 모른다면 DCFR 같은 그 드래프트 커먼 프레임워크 레퍼런스 같은 그 뭐냐면 통일법 운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두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편의상 먼저 바제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You say we need a new model. 이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공정에 수점을 맞춘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질문은, 여기서 우리 법전은 법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L 같은 경우에는, 제품 PL 같은 경우에는 김상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는 PL이 사실상 입법자가 아니라 이 법원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독일 시스템화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에 대해서 뭔가 뭐 부주의한 의무,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러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어떠한 제품의 결합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생산자가 이러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생산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의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요.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표준 계약 부분에 있어서 여러 오랫동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자, 판례법에 따라서 어떤 법의 일부를, 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사실상 이 법원에서는 이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느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떻게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자유에서 이런 공정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상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병조 교수님 질문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 정답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있지는 못하고요.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민법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 민법 자체도 우리가 근대 민법을 갖고 있지 현대화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이익을 얻는 것 중심으로 우리 민법이 되어 있지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공동체의 이익이 될 때는 자기 이익이 제한되든지 요즘 그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이 특정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게서 우선 개인주의적인 우리 근대 민법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뭐 공동체주의 이 사상, 공동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너무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그런 민법에 좀 사회적인 민법, 사회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법적 요소들 민법에서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대 민법이 개인에게 자유와 그런 이익 추구의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명이 발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발달을 하면 할수록 양극화는 자꾸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양극화가 100%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어도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이고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과연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 정말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은 공동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그런 인간인가?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학책을 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공고화해 나가는 것에서 좀 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소위 법 규정, 제도 이런 것도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건가. 그에 관해서는 소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죠. 함께 공론화하고 얘기를. 그리고 앞서 네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중에 사실 우리는 이 제도를 참 많이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소송 많이 제기하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너무 개인주의적인 법을 운영해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우리의 그런 전통의식에 공동체의식이 좀 현대화해서 그런 것들도 가미하는 일도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가 좀 부족했고 철학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네. 아마 질의하실 일이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념 촬영을 위하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